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전화도 직접 받습니다. 서울지역 전화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셨는지 또 출구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의견 직접 듣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 세 곳 당사 분위기가 아주 극과 극일 것 같은데 차례로 좀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나가 있는 CBS 보도국의 김동빈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쪽 분위기 거의 잔치집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 종료와 동시에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대부분에서 예상대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이곳 상황실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과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의원, 당직자들은 오후 5시 45분쯤부터 이곳 상황실로 나와 긴장된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이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불경 격전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예.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서도 후보를 낸 11곳 중 10곳에서 승리가 예상되면서 이곳은 축제 분위기를 방불케 했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 혹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예, 추미애 대표는 출구조사를 본 뒤 상황실을 떠나며 지난해 촛불로 만든 나라다운 나라를 잊지 않고 지방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일꾼들의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한다며 감사함을 표하는 동시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등 의원들도 밝은 표정으로 상황실을 떠나면서 당직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자축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추미애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가 1년 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임을 강조해왔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출구조사와 같이 투표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등 산적한 국정과제를 해나가는 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빈 기자 수고하셨고요. 이번엔 자유한국당 CBS 보도국 박성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쪽은 초상집 분위기겠어요? 네, 지금 사실 분위기랄 것도 없이 한국당 상황실은 일부 당직자들을 제외하곤 텅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아까 출구조사 결과상 텃밭인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패라는 결과가 나오자 상황실에 있던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침묵을 이어갔는데요. 이들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지 20여 분 만에 모두 자리를 떴습니다. 네, 침묵을 이어갔다고 했는데 혹시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홍준표 대표나 김성태 원내대표? 네, 홍 대표는 당시 나갈 때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지만 조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벅 스탑스 히어라는 영어 문구를 올렸는데요.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의미로 해리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무실에 붙여놨던 문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상황실을 나서면서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이다. 아마 정당 역사상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맞이한 건 처음이라면서 말이 필요 없이 모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앞으로 좀 내부가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홍 대표는 책임론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 대표는 원래 대구 경북은 물론 부산과 울산, 경남과 경기까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선전을 예상했는데요.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구조사 결과만 봐서는 이 같은 관측이 빗나간 겁니다. 특히 홍 대표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6석 플러스 알파 사수와 경남과 대구 선거에 자신의 당권을 내걸기도 한 만큼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이고 보수 진영의 재편 필요성이 내부에서부터 고개를 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한국당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성환 기자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분위기입니다. CBS 보도국 이정주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바른미래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안철수 후보가 2등도 못하고 3등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개표 상황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바른미래당 개표 상황실은 그야말로 침묵만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당 지도부는 모두 당사 5층에 설치된 개표 상황실을 떠난 상태인데요. 그만큼 이번 선거의 결과가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의 간판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 밀리면서 3위를 기록한 것을 두고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네. 다들 다 자리를 떴다고 했는데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 등 뭐라고 한마디라도 한 게 없습니까? 네.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중 가장 먼저 자리를 뜬 유승민 공동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곧이어 자리를 뜬 박주선 공동대표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권토중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신경을 토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표 상황실을 벗어난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보인 불협화음이 국민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것 같다며 패배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네. 앞으로 당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부분 지켜봐야 될까요?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역시나 선거 이후 야권발 정계 개편의 흐름인데요. 일단 안 후보가 선거에서 3위를 기록하며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 정계 개편의 주도권에서 멀어진 분위기입니다. 또 거대 양당 체제 하에서 제3세력, 중도 세력을 탄생시키고자 한 시도 또한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BS 보도국 이정주 기자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3당의 분위기 전해드렸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출구조사 결과를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의견도 직접 전화로 받겠습니다.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선거 결과 좀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정치적 파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뉴스 사이다 책임져 주시는 윤태곤 실장과 함께 분석해봅니다. 윤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투표율 아직 최종 집계는 아닙니다만은 지난 4년 전보다 꽤 높았죠? 지금 오후 6시 기준으로 60.0%예요. 네. 그럼 이제 6시까지 투표장에 계신 분들은 집계를 해주거든요. 네. 약간 올라갈 겁니다. 예. 4년 전에 비해가지고 높았죠. 4년 전에 이제 50%대 중반이었는데 예. 56.8%였는데요. 이번엔 60을 우선 넘긴 거니까. 역대 지방선거에서 제일 높았던 때가 95년 1회. 처음이니까 68.4였는데 이번엔 높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20, 30대 투표율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투표 안 한다 이런 이야기 공공연하게 들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요새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잘 없거든요. 인증샷 열풍, 투표의 효능감이 높아졌다는 거죠. 탄핵, 촛불 집회, 정권 교체 이렇게 거치면서 내가 한 표 던지니까 바뀌더라.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봤기 때문에 선거 자체 이슈보다는 투표 행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그 촛불 집회, 탄핵, 정권 교체 요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국민이 나서면은 바뀌더라. 그런 경험이 사람들의 정치적 관심도를 대폭 끌어올린 거고. 예, 제도적으로는 또 사전 투표 너무 이게 편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20%도 넘겨버렸던 게 아닙니까. 예. 자,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 예상대로죠, 사실. 그렇죠. 보시면은 깜짝 놀랐다 이런 동네가 별로 없어요. 거의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나왔던 거의 이제 그대로라고 예. 보시면 되고, 물론 기초단체나 이런 곳은 출구조사로 이렇게 가늠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봐야 아는 거지만은 또 지방선거는 줄투표 현상이 워낙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단체 쪽에서도 이제 민주당 압승이 예상이 되고, 지금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건데 예상 득표율의 앞자리가요 5, 6, 7, 8 이런 식입니다. 당선자들의 보통 투표에서 50, 60, 70, 80 80까지도 나온다는 거죠. 투표라는 것에서 1위 후보가 60% 이렇게 얻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대략 봐도 60 이상 되는 데들이 여러 곳이에요.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까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여당 후보들이 60% 이상의 득표율을 거둘 걸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1위와 2위의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는 물론 출구조사 결과긴 합니다만 아까 윤태곤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기초단체장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더불어민주당의 석권 아니겠느냐. 전국 기초단체가 이제 226개입니다. 보통 기초단체는 무소속도 많이 되기 때문에 100개 하면은 많이 나온다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한
140, 150 뭐 이 정도 육박할 걸로. 그 이상도 가능하지 그렇죠. 않을까. 서울 같은 경우에 구청이 이제 25개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이제 20곳이었어요. 그렇죠. 강남 3구하고 중랑, 중구 이렇게가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었는데 예. 지금 민주당이 자체적으로는 서초구 빼고 24개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는 것 같아요.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앞에 그 1등이 50, 60, 심지어 80까지 나온다는 네. 얘기는 뒤에 2등, 3등 되는 이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왜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 보전받잖아요. 그럼요. 15% 득표 못하는 후보들도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이기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만은 사실은 다음 선거 바라보고 출마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물론이죠. 15%가 안 된다는 뜻은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예. 그럼 이제 경제적, 정치적 타격이 커지는 거죠. 예. 뭐 재보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2곳 중에서 이제 김천은 민주당이 공천을 못했고 네. 거기 자유한국당 1위 무소속 자유한국당 출신 무소속 후보가 2위고 충북 제천 단양 같은 경우가 딱 붙어 있어요. 그렇죠. 한 1.2% 이건 뭐 진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데는 거기 한 군데밖에 예, 없어요. 지금. 전국에서 지금 그 정도고 나머지 10곳은 민주당 후보가 좀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 뭐 각 당 분위기 앞에서 쭉 세 당을 돌아가면서 봤고 뭐 사실은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2위, 안철수 후보가 3위로 돼 있는데 그게 한 3%포인트 정도 좁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또 혹은 녹색당, 뭐 정의당 이런 이제 이념적 소수 정당에서 녹색당 후보가 상당히 던전하지 않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위로 나오거든요. 예. 물론 뭐 그 숫자는 조금 작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그 네거티브 논란이 컸는데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오히려 뭐 이게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서울의 박원순 후보 득표율보다 더 높은 걸로 나와요.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완전 초상집 분위기 뭐 좀 아까 드렸습니다만 네. 사실 우리가 연결은 안 했지만 민주평화당 또 정의당도 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민주평화당은 이제 호남의 기초단체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개표 결과를 봐야 아는 것인데 호남에서 보면은 재보궐선거 2군데 있었거든요. 네. 거기 현재 출구조사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그렇죠. 것이고 그다음에 호남의 광주, 전남, 전북의 광역단체장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이 8자죠. 80대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민주평화당이 기초에서도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압승한다면은 정의당도 조금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숫자라는 게 100에서 빼보면은 나머지가 남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제일 볼만했던 곳 이제 영남권이죠. 네. 결과만 보면은 TK, PK 딱 갈라졌습니다. 갈라졌죠. 부울경 민주당, 대구 경북 그래도 자유한국당 이렇게 했는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한 1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이 출구조사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이제 민주당이 턱 밑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예. 그게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물군의 인지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대구, 경북 후보군보다 부산, 울산, 경남의 오거돈, 김경수, 송철호 후보 등은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대구, 경북도 만약에 민주당이 혹시 조금 전략적으로 좀 더 힘을 줬다면은 혹시 모를 일 이었다는 거죠. 예컨대 김부겸 장관이 그럼요. 대구시장 후보 나갔으면 됐을 거다. 또 예, 물론 역결집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 영남권 물론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출구조사를 보면 한 40.1% 선전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개인 인물로 보면은 이번에 네. 특징이 보면은 원희룡 후보가 지금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에서. 무소속인데 예. 그리고 뭐 김태우 후보 선전 이 사람들 특징이 정치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뭐 남북 평화 무드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동감한다. 이런 식으로 갔던 사람들이 그나마 선전을 했다. 예. 야권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정치를 많이 내세웠던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결과가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 차이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남과 또 경기를 보면서는 이른바 드루킹, 그다음에 또 뭐 스캔들 파문, 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심이 올렸는데 야당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구세들을 꿰지를 못했어요. 분절이 되고 그리고 말하자면 야권에 대한 심판론, 뭐 박근혜 정부 심판론에서 이어지는 흐름인 것인데 이게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 조금 잦아들 만도 했는데.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이어지는 와중에 야권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심판론에 다시 불러일으켰다. 예, 뭐 국민들 볼 때는 아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닌가, 회초리를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앞으로의 전국, 먼저 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한결 힘을 받을 텐데, 네. 근데 이쪽은 이제 이렇게 되면 자체 오만해져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럼요. 이거 경계해야 하는 예, 거죠. 8월달 전당대회가 있고 이제는 또 그럴 겁니다. 물론 뭐 의석수는 아직도 여소야대인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뭐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예. 책임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고 야권은 재편이 될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어느 한쪽이 그래도 좀 괜찮은 성과를 거뒀으면 그쪽을 중심으로 재편이 될 건데 지금은 뭐 두 당 다 별로 볼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편에 대한 구심을 잡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 그리고 이게 초기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뭐 책임론 공방이라든지 홍준표 대표의 책임이 제일 높겠지만은 사실은 홍준표 대표는 사퇴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냉정하게 따졌을 때 홍준표 대표가 아니었으면 그럼 뭐 야당이 이겼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아니 그렇다 네.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예. 다음 리더십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뭐 김무성, 이왕구, 정우택 이런 분들이 뭔가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도 뭐 나름의 내공이 있는 분들입니다만은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뭔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게 아닌가. 예.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당시에는 이미지가 정말로 깨끗했던 뭐 박근혜, 실용적으로 강했던 이명박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나라당의 쇄신을 이끌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의 이제 인물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관건일 겁니다. 일단 출구조사대로 원희룡 지사가 당선이 된다면 현재 무소속 상태니까 네.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당분간 선택 안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현직 단체장이니까 좀 세게 나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 분위기를 볼 것이고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진 사람 중에서 득표율이 조금 괜찮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김태호, 예. 뭐 남경필 후보도 한 30%대 중반, 수도권에서는 제일 낮죠.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연령대로 봐도 네. 그분들이 이제 60년대생, 5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네. 안철수 후보하고 바른미래당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권의 뭐 중도 보수의 재편에서 그래도 하나의 축으로 이렇게 서로 모셔가려고 할 분은 되겠는데 이게 바른미래당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바른미래당이라는 게 유승민 대표 쪽에 원래 바른당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가까운 이제 원래 국민의당 출신들 그 두 세력들이 아직도 화학적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네. 결과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렇죠. 머리가 되게 아파지는 거죠. 이제 당장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다음번 자기 총선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 답이 나오는 예. 거고 그럼 결국은 보수는 보수끼리 또 뭐 민주나 진보는 진보끼리 양쪽으로 합치는 그런 움직임이 글쎄요. 강화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 민주당이 뭐 평화당하고 합당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네. 급할 거 없지만. 네, 그렇죠. 네.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일단 뭉치고 보자라고 하면은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은 혁신, 쇄신 이런 깃발을 들 때지 숫자를 일단 늘리고 보자라고 하면은 더 몸만 무거워지고 예. 혁신은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당한테 하나 충고 드리자면은 총선 기준으로 보면은 한 2년 남았습니다. 아직 2년 남았죠.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그때는 또 견제 심리라든지 이게 좀 올라갈 수 있고 야당에 대한 심판은 심판 충분히 했다 이렇게 예. 될 수 있으니까 급할 것도 없을 거예요. 바로 뭐 합치자 이거보다 내부 혁신부터 해라. 그럼요. 그 말씀이군요. 근데 그 혁신을 이끌 사람은 잘 안 보인다. 그게 문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태권 실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